안녕하세요. 강춘원 변호사입니다. 2015년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특허를 모르고는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나온 이렇게 세 개의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어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요 세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그냥 제목, 예를 들어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이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면 여러분이 식약처에서 제공한 PDF 파일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 세 가지 책자는 최소한 제본을 해둔다든지 별도의 PDF 파일로 여러분이 좀 관리를 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요 민원인 안내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이 민원인 안내서에 있는 내용에 저희가 이제까지 수행했던 어떤 소송이나 심판의 사례들을 이렇게 첨가한 그런 교육 자료니까 요게 기본이 되는 교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민원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약처 공무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어떤 업무 편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식약처 직원을 위한 업무 편람이니까 물론 외부에 계신 제약사 입장에서는 내부의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업무 편람을 참고하는 것도 아마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이 질의응답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2015년부터 실시돼 이후에 쭉 쌓여왔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그거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사항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보시고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도대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원래는 미국에서 있었던 제도예요. 미국에 있는 제도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약사법에 도입됐고 특허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미국에서 어떤 배경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특허권 등재하는 거, 그리고 통제하는 거, 그리고 특허권자가 하는 판매 금지, 네 번째가 우리가 우판권이라고 얘기하는 우선 판매품 허가, 그리고 마지막이 요 특허권에 의한 판매 금지가 아니라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 요 다섯 개의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이 앞에 두 가지 특허권 등재하는 것과 특허권자에게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해서 통지하는 것, 요 두 단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해치왁스만 액트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혹시 미국의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의 어떤 제네릭 개발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 이 해치왁스만 액트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앞으로 들어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해치왁스만 액트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게 된 미국의 오리지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제도하고 좀 달라요. 자, 이 해치왁스만 액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1980년에 오린 해치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페이턴 텀 리스토레이션 액트라고 하는 걸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미국에는 특허권 존속기 연장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 FDA에서 허가에 걸리는 임상에 관련된 기관이랄지 또는 FDA 허가 검토 기관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특허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5년 내지 7년 상당한 기간이 잠식이 돼버리니 자 이렇게 잠식돼 버리는 페이턴 텀 특허 존속 기간을 리스토레이션 해주자 연장해주자 이런 법을 1980년에 처음으로 오린 해치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자, 이 당시에 1980년대 미국의 그 제네릭 의약품 허가 제도가 어쨌냐면 생물학적 동성성 시험이나 비교 용출처럼 간단한 시험에 의해서 제네릭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도
마치 신약과 동등한 정도의 임상시험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를 미국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그러다 보니까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헨리 왁스만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느냐. 제네릭 의약품을 좀 빨리 출시를 하게 만들자. 그래서 약가를 좀 낮추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드러그 프라이스 컴피티션 액트라고 하는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하자. ANDA, AND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신약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이미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에 대한 효능 효과니까 좀 쉽게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내주자라는 법안을 1983년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슈라고 하는 특허권자가 볼라라고 하는 제네릭사 사이에 특허 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 미국 지방법원에서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이게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로슈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어떤 약물에 대해서 볼라라고 하는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하면 당연히 뭐 생물학적 동성 시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임상 시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조약으로 이 로슈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특허 의약품을 시험을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원래 이 당시 1980년대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허가 받으려고 특허 의약품 이거 실시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침해라고 하느냐.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특허권자가 침해 주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슈라고 하는 특허권자가 로슈가 이거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침해 소송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뭐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이게 뭐 당장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제네릭 허가받기 위해서 그냥 시험용으로 제조한 건데 이걸 어떻게 침해로 하느냐 이런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뭐 제네릭 허가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특허 발명 실시하는 거니까 이건 침해가 아니지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안이 1984년 4월 4일 날 미국 의회에서 이게 통합된 법안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진 법안의 초안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Experimental Use Exemption, 시험적 사용의 면책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Experimental Use Exemption이 뭐냐면 여기 볼라같이 제네릭 허가 받으려고 로슈의 특허 발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라는 아예 명문의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던 중에 4월 4일 날 법안 초안이 나왔는데 4월 23일 날 미국 CAFC 연방항소법원 우리나라 특허법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CAFC에서 이 로슈하고 볼라 사이의 특허 분쟁이 항소가 올라온 거에서 아니다 이거 특허 침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특허법에 미국 특허법에 이런 익스페리멘탈 유즈 익셈션 이건 그냥 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특허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네릭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 발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거가 침해가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으니 이건 특허 침해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 이때 미국 의회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익스페리멘탈 유즈 익셈션이라는 규정이 포함된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걸 침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미국은 이 오리지널 의약품 협회가 따로 있고 제네릭 의약품 협회가 따로 있고 미국 의회 로비를 하는 게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협회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고 그 안에서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984년에 해치 왁스만 액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 두 개의 조정,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와 이 제네릭 의약품 회사의 이익을 균형을 맞춘 해치 왁스만 액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2003년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시행 초창기에. 그래서 한번 개정이 됩니다. 2003년에 MMA라는 형태로. 자, 이게 해치 왁스만 액트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치 왁스만 액트는 특허권자 쪽이 지지하는 미국의 상원의원 한 사람과 제네릭 의약품을 지지하는 미국 하원 의원이 제기한 법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뭔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자, 해치 왁스만 액트는 크게 제네릭 의약품 회사를 위한 내용하고
브랜드 네임 드러그 컴퍼니 신약 개발사를 위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를 위해서는 엔다라고 하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빨리 내주는 이런 절차가 도입이 됐고 또 신약 개발사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그 당시 1984년까지 없었던 존속기간 연장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회사를 위해서는 세이프 하버 아까 볼라가 했던 그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아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안다 신청자, 첫 번째 제네릭 도전에서 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180일 독점권. 우리나라의 9개월의 우선 판매 품목 허가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본 따서 만든 거지. 이건 원래 1984년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네릭 독점권인 거죠. 자, 신약 개발사를 위해서는 아까 존속기 연장 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시장 독점권, 데이터 보호를 위한 뭐 6년의 시장 독점권이라는 걸 부여를 해서 이 제네릭사의 신약 개발사의 이익을 보호해줬고 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제네릭 여기서 의약품 출시를 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0개월 동안 제네릭 시판 허가를 중지하는 이 오토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개월 오토스테이가 한 두세 번 넘어가면 30개월 이게 연장되다 보면 한 5년, 6년 동안 제네릭 허가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게 소위 미국 해치왁스만 액트입니다. 자, 현재도 미국 해치왁스만 액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MMA 2003년에 만들어진 개정법에 의해서 요 침해 소송 제기하면 30개월 오토스테이 되는 건 한 번으로 제한이 됐어요.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해치왁스만 액트는 케미칼 의약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성분이 화학물질인 케미칼 의약품에만. 자, 여기 보면 BPCIA라는 법이 2009년에 또다시 만들어졌어요. 해치왁스만 액트하고 대비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어요. BPCIA라고. 그래서 Biology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이 헬스케어 비를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을 좀 더 확충하는 이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억지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케미칼 의약품에는 해치왁스만 액트가 적용이 되고 생물의약품에는 BPCI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미국의 어떤 제네릭 의약품 출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의약품에 대한 거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해치왁스만 액트라는 것도 없었고 BPCI도 나중에 만든 게 없었는데 2015년에 이제 한미 FTA에 대한 게 시행이 되면서 이 해치왁스만 액트에 따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케미칼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이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나 케미칼 의약품의 일반 제네릭이나 모두 다 현재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 특허 발명 시험적 사용의 면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자는 원래 존속기간에서 임상이나 허가기간 때문에 이 기간이 이렇게 잠식돼서 특허 존속기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원래 이거 다 노란색 기간만큼 권리를 누렸어야 되는데 이 기간만큼 누리지를 못하니까 요 기간만큼 연장해주자. 이게 바로 존속기간 연장제도예요. 이게 미국 해치왁스만 액트에 도입된 제도. 자,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제네릭 회사도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그게 생물학적 동성 시험이 됐든 비교 용출이 됐든 간단한 임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시점에서 할 수 있어요. 요 시점에 할 수도 있고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 아니면 요 완전히 존속 기간하고 연장된 기간 끝난 이 뒤에 가서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서 요때 하게 되면 아까 미국 그 CAFC 판결이 뭐였어요? 요때 하게 되면 침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침해니까 만약에 이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래 있던 거예요. 연장해 줬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그냥 이게 연장돼 버리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만약 이때 임상시험을 못 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어떤 규정이 도입이 됐느냐?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이나 허가를 요 존속기간 중에 이때 해도 이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규정이 미국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규정이 지금 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면 그거를 특허 침해로 간주를 합니다. 아예. 미국 특허법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허법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제네릭 허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걸 특허 침해로 보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미국 특허법엔 그게 있어요. 자, 미국 해치왁스만 액트에 따른 소위 엔다 패러그래프 4, 이 패러그래프 4가 뭐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문단 네 번째 문단이라는 얘기예요. 엔다를 규정하고 있는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문단이 있는데 네 번째 문단.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특허 환경 확인서에 있는 특허 침해 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걸 주장하는 경우를 패러그래프 4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이따가 설명드릴 우리나라 허가 특허 연계 제도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제네릭 허가 신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제네릭 회사가 심판이나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느냐 제기하지 않느냐 요거에 의해서 판단이 달라지지 이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미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미국 해치왁스만 액트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기 30개월 자동 유보라는 이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고 특허권자는 통지를 하면 이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만약에 침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제네릭 허가가 30개월 딜레이 됩니다. 30개월 오토스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예 제네릭 허가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네릭이 승인이 되거나 불승인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30개월 자동 유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이 30개월 자동 유보가 아니라 조건부를 일단 허가 내주고 심판에서 이기면 판매 가능하고 심판에서 지면 판매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큰 두 가지 차이점. 제네릭사가 사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요 차이가 있고 요 30개월 자동 제네릭 허가가 유보되는 이 제도가 미국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다. 자, 한 가지 지금 설명드린 건 아까 미국의 체제 두 가지 해치왁스만 액트라고 하는 체제와 BPCI라고 하는 두 가지 체제 중에서 요건 해치왁스만 액트에 따른 절차예요. 근데 BPCIA는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거. 자, 미국에서 이 BPCIA가 적용되는 바이오 의약품과 그거에 의한 제네릭인 바이오시밀러 요 두 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식의 쟁송이 벌어지느냐 네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바이오시밀러 어플리칸트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제네릭사가 하고 특허권자하고 일단 정보를 먼저 교환을 해요. 자, 우리 이런 특허 갖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회피를 한다. 이게 정보를 공유를 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바이오시밀러 어플리칸트는 소위 제네릭사고 레퍼런스 프로덕트 스폰서는 특허권자예요. 특허의약품. 그래서 서로 두 번째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난 뒤에 Identify Potential Relevant Patent라고 해서 자, 특허 문제에 대한 거를 서로 이제 확인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스텝 3가 뭐냐면 Immediate Litigation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특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이 바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여기 소송을 시작을 하는데 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아주 골치 아픈 단계예요. 자,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케팅, 그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이죠. 바이오 의약품의 제네릭이 마케팅, 커머셜 마케팅 하기 180일 전에 이 레퍼런스 프로덕트 스폰서, 소위 특허권자가 만약에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특허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특허권자와 이 특허 쟁송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BPCI에 따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단지 해치왁스만 액트에 따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게 케미칼 의약품이건 또는 바이오 의약품이건 상관없이 그냥 해치왁스만 액트에 따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지금부터 세 번에 나누어 설명드릴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만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민원인 안내서에 보면 이제 해치왁스만 액트에 대한 얘기가 간단히 나오고 그다음에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해치왁스만 액트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요
실제 시행 한미 FTA는 2012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근데 요 허가특허 연계제는 2015년 3년 뒤에 됐지만 그 합의문 18.9조 제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인, 이 원래 제출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의약품 회사가 되겠죠. 안유 자료를 먼저 냈으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네릭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 영역의 시판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 오리지널 제품이 되겠죠.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은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유 정보를 원용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자, 가항하고 나항이 있는데 승인 당국에 통보된 특허권 존속 기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승인 당국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얘기합니다. 식약처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 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시판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하는 모든 회사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항의 내용이고, 자, 나항의 내용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 당국, 이 우리나라 식약처에 미리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이 식약처 등재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 승인 절차의 조치를 이해한다. 이 두 가지 규정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약사법이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된 거예요. 요 한미 FTA 요 규정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본부장이 바뀌었죠. 김종훈 본부장으로. 그래서 서로 레터를 교환을 했어요. 어떤 교환을 했느냐. 이 아까 방금 이전 페이지에 설명드렸던 이 18.9조 5항의 가호는 실시를 하는데 통지되는 거는 나호는 시판 방지 조치에 대한 나호는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한다. 그래서 2015년 3월 15일부터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은 원래 오리지널이 도입된 84년에 도입됐으니까 자, 캐나다, 호주, 한국 모두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FTA를 맺지 않아서 일본의 약사법에 이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의약품 허가기관, 후생생산화 허가기관에서 내부 지침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중국도 아직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캐나다, 호주, 한국의 경우 보면 등재는 다 하는데 뭐 허가 통지하는 것도 다 하고 판매 금지는 호주는 안 하고 있고 자, 우선 판매 품목 허가라고 하는 것도 캐나다, 호주는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데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품학 과장 시절에 옛날에 식약처에 차장까지 했던 이동희 차장하고 이동희 차장이 서기관 시절에 같이 이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귤화위지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었더니 텐자나무가 됐다라.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 미국이 특허 목록집이 오렌지북이에요. 왜 오렌지북이냐면 뭐 오렌지가 그래서가 아니라 책 커버가 오렌지 색깔이에요. 미국은 약과에 관련된 건 레드북이라 빨간색이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따라서 이제 컬러가 달라져서 그걸 특허 목록에 들어있는 걸 오렌지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특허 목록집 뭐 좋은 표현을 더 그냥 초창기 때는 그린리스트라고 했어요. 자,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 이따가 설명 들어보시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제도를 많이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한미 FTA의 규정은 충족하면서 우리나라 제네릭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식약처와 특허청이 요 당시에 지금도 한 12년 전쯤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어땠냐면 우리나라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허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들어가는 조항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약사법 시행규칙 43조에 제조업자 준사항에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그러니까 판명되기 전, 최종 심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팔아도 되는 이런 규정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위반한 품목허가 취소 규정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네릭사들이 그때 어땠냐면
어떤 특허 끝나기 한 1년 또는 1년 반 전쯤에서 그냥 품목허가, 제네릭 허가 받아서 그냥 바로 판매해버립니다. 그러면 특허권자는 뭐 굉장히 화가 나죠. 특허가 아직 남아있는데, 1년이나 1년 반 남아있는데, 제네릭 판매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해버리면, 뭐 설령 특허권자가 이긴다 하더라도, 한 1년이나 1년 반, 소송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럼 이미 팔고, 손해배상 할 것도 얼마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아주 부지기수로 벌어졌어요. 이 한미 FTA에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되기 전엔.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들이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한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엄청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한미 FTA에 그런 규정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는 지금 일단 번호를 갖고 따라오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신약 특허권자가 허가를 받고 특허 등재를 합니다. 특허 목록에. 그러고 나면 일단 아까 미국 해초박스만 액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소유권범위나 무효심판 같은 거를 제네기사가 먼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한 뒤에 특허권자는 통지를 하면 뭐 여기 특허권자도 적극 심판이나 심야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여기 30개월 오토스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조건부로 허가 내주고 이 심판에서 이기면 특허권자가 지고 이제 제넥사가 이기게 되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고 요거에 대한 동일 의약품 판매 금지 9개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에 해당하는 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에 지긴 판매 금지가 되는 거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 약사법에 보면 원래 50조 그리고 51조 이렇게 되던 조문에서 갑자기 50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요 가지번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의 2, 의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간 가지번호 의 1은 없어요. 요 50조하고 51조 사이에 들어갔는데 50조의 2부터 들어가서 50조의 12까지. 요 50조의 2부터 50조의 12까지가 이 한미 FTA에 따라서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약사법에 새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11, 12, 요 영향평가와 관리, 요건 별로 뭐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는,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거라서 여러분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해서 만약에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약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해당 조문만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어요. 50조의 2부터 50조의 10까지만 이렇게 딱 내려받아서 PDF나 아래 한글로 딱 보시면 그걸 막 이렇게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업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허가특허 연계제도 일단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크게 5단계로 나누져요. 이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요 박스로 쳐 있는 요 구간인데 크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특허 등재에 대한 거, 그리고 특허권자한테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통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기초한 판매 금지를 하는 거, 네 번째가 이 소위 말해서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소위 우리가 우판권이라고 하는 거, 우판권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고 하는 절차에 관한 게 네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어렵고 복잡한 건데 이 우판권에 의한 동일 의약품의 판매 금지. 자, 제가 별표를 2개를 쳐놨는데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판매 금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요 빨간 별이 되어 있는 요 3번의 판매 금지는 특허권자가 신청하는 거고 특허권에 기초한 판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 별이 붙어 있는 이 판매 금지는 우판권을 받은 회사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우판권을 받지 못한 다른 회사에 대한 판매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 금지와 이 판매 금지는 서로 완전히 기초가 되는 권리도 다르고 그 대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단계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개별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한번 설명을 해보 드릴게요. 자, 1단계. 어떤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리고 그 특허 출원에 관련된 의약품의 허가를, 특허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이 임상시험 결과를 여기에 제출하고 식약처에서 검토하는 기간을 거치면 이제 신약 허가가 이때 나올 거예요. 자, 신약 허가를 이때 식약처로부터 받게 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약 허가와 관련된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이 등재를 할 수도 있고 등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강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등재를 하지 않으면 통지도 못 받고 나중에 판매 금지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등재를 할 건지 등재를 하지 않을 건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재심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 지금은 이제 제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요 재심사 기간을 우리가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줄여서 PMS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임상 사상, 소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원래 목적인데 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PMS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특허가 이렇게 특허가 이제 등재가 됐고 요 신약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재심사 기간 4년이나 6년 동안 기다렸다가 요 끝나고 나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재심사 기간 요때 그냥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옵션 이 PMS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 동수성 시험이나 비교 용출처럼 비교적 간단한 시험 결과만 가지고 이 특허 의약품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하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PMS 기간 중에 허가 신청을 한다면 이 신약과 동일한 형태의 풀 임상 시험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제네릭 허가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첫 번째 옵션으로 가죠. 왜냐하면 풀 임상을 하려면 엄청나게 돈 들고 또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 PMS 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뭐냐면 이 PMS 기간 끝나고 다음날 바로 곧바로 후발 의약품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PMS 기간이 요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자 여기 제가 노란 박스로 쳐놨는데 심판 청구는 PMS 만료일 1년 내지 2년 전이라고 중요하니까 빨간 박스를 쳐놨겠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우판권 요건 말씀드릴 때 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여기 저 점선이 쳐 있죠. 판매 금지 기간하고 같은 기간인데 특허권자한테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판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하면 요 9개월 이내에 하려면 심판이 보통 우리가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된 특허는 우선 심판이 적용돼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걸 요 9개월 안에 이기는 심결의 결론을 받아내려면 이걸로 역산을 하다 보면 요 시점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 통지라는 게 요 제네릭 허가 신청 20일 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으니까 대개 그냥 PMS 만료일 기준 요 날짜 PMS 만료일 기준으로 1년에서 2년 전 정도의 심판 청구를 미리 해야 됩니다. 우판권 받기 위해서 요 미리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뭐 나중에 하고 시기 놓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PMS 만료인 1년에서 2년 전에 심판 청구 미리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PMS 만료일 다음날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이 두 가지 놓치면 우판권 못 받아요. 자, 계속 진행하면 특허권이 이렇게 등재가 됐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통지를 하는 건데 자, PMS 만료일 다음날 곧바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했죠. 제네릭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요 20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날짜예요. 요거 날짜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요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20일 중요한 거. 자, 통지를 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매금지 신청한다고 곧바로 판매금지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제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판매금지 신청이 설령 들어와도 일단 식약처는 판매금지 조건부로 허가를 내줍니다. 이 조건부가 뭐냐면 요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판에서 이기면 판매해도 좋아. 하지만 이 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판매 못해. 그 조건이에요. 그 조건부에서 허가를 일단 내주고 자, 요 시점 9개월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안쪽에 심판에서 이 청구했던 심판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이때부터 곧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이때부터 바로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은 미리 하되 요 후발의 제품 허가 신청할 때 우선 판매 품목 허가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때부터 판매 허가가 났는데 조건이 그거잖아요. 심판에서 이기면 판매가 가능하다. 요때 이겼어요. 심판에서. 그럼 이때부터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때부터 이 동일의 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이 우판권을 갖지 못한 다른 회사는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단계, 요 9개월, 우선 판매 품목허가 우판권 기간 9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누구나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된 게 이게 허가특허 연계 제도인데,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 특허권 등재에 대한 거, 그리고 요 후발의 약품 통지에 대한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판매 금지 신청, 요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요거를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고, 마지막 날 요 우판권에 의한 동일의약품의 판매 금지, 요걸 가지고 또 별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특허권의 등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허권자가 돼서 등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네릭 개발하는 입장에서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문제를 트집을 잡아야 될 때가 있을 양쪽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조의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등재라고 되어 있고,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품허가를 받은 자가 등재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나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아닌, 뭐 예를 들어 통상 실시권자나 제3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로 동의를 받아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인 경우가 주로 등재를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이 허가받은 내용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지 등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따가 이 직접 관련성에 대한 걸 사례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련성이 없는 걸 함부로 등재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원료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아도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도 가능해요. 그리고 네 번째 화살표 보시면, 자, 만약에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복수의 특허가 존재, 뭐 의약품은 하나인데 물질 특허, 조성 특허, 용도 특허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모두에 대해서 등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물질 특허만 할 거야. 나는 세 개 다 할 거야. 하지만 등재를 안 하면 통지나 판매 금지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허권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죠. 자, 다섯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의료용 마약류도 일단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화살표 보시면 이거는 특허가 등록된 거면 등재가 가능한 거지 출원된 상태에서는 등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등재 신청할 때 반드시 등록 원부나 특허 공보가 제출돼야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등재 신청 요건에 보면 요 또는이라는 데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 30일 이내라고 하는 거에 쳐놨어요. 요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또는의 앞과 뒤에 뭐가 있느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 요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다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미시 아니라 이게 또는이니까 요 변경허가 받은 날 또는 특허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이 신청 기간 30일을 넘게 되면 일단 반려가 돼요. 등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허권이 여러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 그러니까 특허는 하나인데 의약품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조성 특허라든지 물질 특허 여러 개의 의약품과 관련된 복합제 이렇게 돼 있고 함량이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면 그럼 각 품목별로 각각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등재가 되지 않은 청구항이 있다면 이거는 통지나 또는 판매 금지 또는 우판권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이게 등재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등재 신청했다가 내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청구항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일로부터 30일 또는 설정 등록 30일 요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여기 허가 받은 날 또는 설정 등록일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규정을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특허권 등재 대상 50조의 이 사항에 보면 물질 특허, 제형 특허, 조성물 특허, 의학적 용도 특허에 관한 것만 식약처에 등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조 방법 또는 용기나 포장에 관한 거, 의료 장치 이런 거, 주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제조에 사용되는 뭐 원료 물질, 중간체, 첨가제 이런 것들도 등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이 의료 장치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이 중간 단계 제형이 제제학적 특수성이 있고 최종 제형의 그 중간 단계 제형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재 대상이 됩니다. 원래 주사기 자체는 안 되는데 제형의 특수성이 있는 마이크로 에멀전을 포함한 주사제 이런 형태로
어떤 이 최종 제형의 특성이 있다면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어요. 등재가 될 수 있어요. 자, 등재 요건에 보면 요 50조의 이 4항에 2, 3, 4, 5항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가 이 등재 신청되는 의약품의 허가받은 것과 관련된 거여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참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요 예를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청구항에 특허 청구항에 활성 성분 A하고 첨가제 B, C를 포함한 조성물 이렇게 특허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특허는 A, B, C를 모두 갖는 조성물이 특허예요. 근데 의약품 등재 신청된 의약품 보니까 A하고 B밖에 없어. C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그래서 등재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화살표. 요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특허 내용이 허가 자료와 반드시 완전하게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특허가 만약에 암로디핀의 약학적 허용 가능한 염이에요. 넓어요. 그런데 허가받은 게 뭐예요? 암로디핀의 캠실레이트 염 이렇게 돼 있다면 허가 자료와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포함은 되죠. 특허 내용에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에 허가받은 의약품 캠실레이트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땐 등재가 돼요. 자, 두 번째. 다만 등재 여부 판단 시 허가받은 사항이 청구 범위 기준 밖에 존재하는 경우 등재 불가.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사항은 캠실레이트인데 특허 청구 범위에는 만약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는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일해야지 된다는 건 아니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에 포함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등재 신청된 특허는 품목 허가일 이전에 반드시 출원된 것이어야 된다. 자, 아까 출원만 된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등록은 나중에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등재 신청된 특허는 허가일 이전에 출원된 거여야 되고 나중에 그게 한 뭐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만약에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일 이전에 특허 출원은 이미 돼 있고 허가일 이후에 한 1년 뒤에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등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허 등록은 품목일 이후에도 가능한데 일단 특허 출원은 품목 허가일 이전에 출원된 거여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보면 네 번째 화살표 보시면 만약에 특허권이 이제 설정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막 진행 중이야. 근데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됐다 그래서 이게 특허가 무효라고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가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니까 이 심판 또는 그거에 대한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면 일단 등재는 가능해요. 물론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된다면 다시 삭제가 되겠지만. 이 약사법 5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내용하고 요 50조의 2 제4항 3호에 규정된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따로 했어요. 자, 50조의 2 제2항에 보면 이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느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날 또는 설정 등록이 있은 날,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또는이니까 이날 또는 이날 중에 30일 이내입니다. 요 50조의 이 4항의 제3호에 보면 이 품목 허가일 또는 변경 허가일 이전에 특허법 42조에 따라 출원되었을 것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항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경우 1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먼저 특허 출원을 했고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이 특허 등록을 받고 이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가 경우 1이에요. 그리고 경우 2는 뭐냐면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인데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래서 허가일 이후에 특허 등록을 이렇게 받은 경우에 이 경우 1과 경우 2는 이 50조의 이 제2항에 해당이 돼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안쪽이면 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또는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니까 특허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면 이것도 특허 등재가 가능해요. 식약처에. 그러니까 이 경우 1, 2를 상정한 게 바로 50조의 2 제2항이 규정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날 또는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요게 요 경우 1, 2를 상정하고 만든 규정이고 요 약사법 50조의 2 제4항의 제3호 품목 허가일 또는 변경 허가일 이전에 출원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경우 3 같은 경우는 등재가 불가능한데 어떤 경우냐?
자, 의약품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허 등록을 이때 받았다면 그냥 50조의 이 제2항에 따르면 설정 등록한다 30일 이내 요때 하면 등재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등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이 약사법 50조의 이 제4항 제3호에 허가일 이전에 출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허가일 지금 이후에 특허 출원을 했잖아요. 이 경우는 등재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요 규정의 차이를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약품 특허 목록,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제 슬라이드에 집어넣었는데,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날아가서 고시 공고에 요 의약품 특허 목록에 가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약품 제품명을 치게 되면 이렇게 특허 목록이 쭉 뜨게 돼요. 특허 번호를 치면 키프리스로 가고, 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 특허 목록의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상세 정보예요. 특허권 등재자가 누구다? 바이엘 코리아라고 나오죠. 특허권자는 바이엘 파마 악티겐 게젤 샤프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하고 등재자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아마도 이게 전용 실시권자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바이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외국계 국내 영업소가 없는 특허권자인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대리인이 표시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지할 때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허권의 내용이 나오고 여기 청구항이 나와요. 이 특허의 청구항이 여긴 지금 8개로 되어 있는데 뭐 원래 오리지널 청구항이 열 몇 개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등재할 거냐 어느 청구항을 할 거냐 그건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직접 관련성 심사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일이 아래 한글 파일로 떠요. 그래서 청구항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게 어떤 직접 관련성이 있다. 주성분과 분량이 동일하다. 이런 형태로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인 제품에 대한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직접 관련성 정보의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등재를 하려면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물질 특허와 관련된 거 보면 청구항에 기재된 물질이 주성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 청구항에는 이 서열번호 1번하고 서열번호 2번을 가진 벡터 C예요. 근데 허가된 내용을 보면 주성분이 A인데 이 A를 만드는 숙주는 B고 또 벡터는 C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벡터 C는 주성분 A를 만드는 단순한 도구잖아요. 벡터라는 도구. 그러니까 이거는 주성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건 등재가 안 됩니다. 이건 등재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주성분의 일부분만 다르고 나머지가 생략된 경우 여기 보면 서열번호 1번의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 이걸 가진 항체 또는 항체 항원의 결합 단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상을 보니까 주성분이 A인데 이 A가 숙주하고 벡터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아미노산 배열이 실제로 서열번호 1번하고 2번으로 구성된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요 주성분 A를 표현한 거니까 이걸 직접 관련성 인정이 돼서 이건 등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성질체에 관한 거. 특허 청구항에 보니까 화합물 A도 기재가 되어 있고 화합물 A에 R 거울상 이성질체인 화합물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의약품 허가를 받은 걸 보니까 주성분 A도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 R 배열 이성질체라고 이 허가시 제출된 자료에 있어요. 이건 일치가 되니까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등재가 되는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제형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 청구 범위를 보니까 A, B로 구성된 2층정이에요. 그리고 허가상을 보니까 주성분 A, 주성분 B로 구성된 2층정 형태예요. 이건 직접 관련성 인정된다고 해서 식약처의 등재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자, 요 아래 거 보면 방습 포장 물질로 포장된 다층 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허가상도 보니까 다층정이고 알루미늄 블리스터라고 되어 있어 이 방습 포장 물질 이거에 포함되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청구 범위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이렇게 등재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성 특허. 조성 특허 보면 유효 성분이 2%고 A 물질 그리고 뭐 안정화제, 등장화제, pH 조절제, 보존제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화제로서 B라고 돼 있지만 pH 조절제가 뭔지 보존제가 뭔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모든 보존제, 모든 pH 조절제를 청구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허가상을 보니까 주성분 A
나트륨이잖아요. 여기 뭐 A 물질 또는 그의 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잖아요. A의 나트륨 염일 수도 있고 칼륨 염일 수도 있고. 근데 A 나트륨이니까 이 범위에 일단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중량 퍼센트 맞잖아요. 그리고 등장화제, 안정화제, 보존제, pH 조정제 있는데 여기는 분량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요 상위 개념에 이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이 직접 관련성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식약처 등재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드시 동일해야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요 사례를 갖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용도 특허가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양리 기전이에요. 청구항에 보면 화합물 A를 화학식일 화합물을 포함하는 어떤 활성을 효소 활성을 저하해서 혈당을 저하시키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허가상도 보니까 이 효소 활성을 저하해서 혈당을 저하시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양리 기전이 동일하니까 직접 관련성 인정이 된다고 해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사례를 봐도 ILA 수용체, 뭐 IL 1, 2, 3 여러가 나올 텐데 그냥 ILA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 어떤 뭐 항체에 대한 게 특허 청구 범위 기재가 되어 있고 이 허가사항도 보면 실제 그런 용도 ILA의 뭐 중화 또는 결합 이런 걸 갖고 양리 기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직접 관련성 인정이 돼서 등재 특허로 인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용법 용량. 청구 범위에 보면 150mg 또는 300mg 돼 있고 1일 1회, 2회,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투여 용량, 투여 용법이. 자, 이게 완전히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50mg 여기 포함되죠. 또 1일 일정이니까 1일 일정 1회 1 내지 2회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설령 150 또는 300이더라도 이거에 포함되는 허가를 받은 거라면 이건 직접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이 아니라 만약에 300mg 퍼 정이었어도 인정이 되겠죠. 뭐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 포함되니까 여기 150mg 또는 300mg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등재되는 것들의 어떤 직접 관련성은 여러분들이 요 사례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정보 검색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립니다. 이게 의약품 특허 목록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빨간색은 유효한 게 아닙니다.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유효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봤더니 빨간색이다.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미 존속기간이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여기 2023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만료된 거예요.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빨간색 이 특허 목록에서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2027년 4월 19일 여기는 2026년인데 여기 2000, 더 존속기간 만료 일자가 늦은데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검정색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9번 순번에 있는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이미 무효 심판이 청구가 돼서 뭐 특허 법원까지 항소 상고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무효가 이제 확정이 된 경우 뭐 설령 또 항소나 대법원 상고까지가 돼서 최종 확정됐어도 역시 무효 확정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는 역시 무효 심판이 걸렸는데 이건 특허권자가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게 남아있는 이렇게 어떤 무효 심판이 걸려서 그 무효 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을 때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인데 특허 목록 등재된 걸 딱 봤는데 아직 34년이면 한참 남았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요 상세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한번 눌러서 보시면 요 아래 변경 내역이라는 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역이나 변경 내역에. 자, 등재일은 2017년인데 삭제일은 2020년이고 이유는 특허권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일부러 삭제한 경우에도 이렇게 적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재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등재를 해놓으면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뭐 일부 청구항에 어떤 뭐 정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특허권을 등재한 사람만이 뭐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 같이 등재한 사람만이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의 정정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변경 허가가 되거나 뭐 무효심판이 걸려서
청구 범위를 정정 심판을 해가지고 청구 범위가 정정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걸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변경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유 변경은 30일 경과하면 변경 신청이 불가능해요. 근데 요즘 특허청이나 식약처가 이런 어떤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수수료 좀 더 내면 뭐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경과가 되더라도 변경 신청은 가능한데 등재할 때는 안 됩니다. 등재할 때는 30일 꼭 그 기일을 지켜야 돼요. 자, 신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말고 직권에 의해서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특허가 무효가 됐는데 특허권자가 변경 신청 안 하고 있으면 식약처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허 청구항의 정정이나 또 특허 무효됐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어떤 경쟁사가 특허를 등재하는데 이거 변경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팩스나 이런 거 가지고 식약처에다가 바로 하면 이것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이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안 되는데 이 제3자가 등재 사항에 대한 어떤 신청은 안 되는데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등재 특허가 삭제된 사례. 이게 2016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2016년 1월 기사인데 올해 6월 22일이니까 2016년 6월 22일에 재심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죠.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재심사 만료되면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 막 들어갈 거고 이게 등재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판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기 보면 리센엑스 플러스 대거 회피에 성공했다. 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선 판매 품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림제약이 이 리센엑스 플러스의 조성물 특허를 자진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우판권을 노리던 회사들은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 이건 뭐 등재 특허를 빼버리니까 등재 특허가 없으면 우판권이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리센엑스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등재를 2014년에 했다가 2015년에 그대로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등록료 미납에서 특허권 삭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약처 등재료를 안 내가지고 이게 삭제되면서 결국은 우판권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등재 특허를 추가하는 사례도 있어요.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또 추가하는 사례.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약품이죠. 생약 천연물 신약으로 레일라정이라고 매출도 많이 올랐던 건데 이게 결국 무효가 됐고 이제 뭐 여러 회사에서 이제 다른 제네릭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PMG 제약이 특허 업체인데 여기 용도 특허하고 조성 특허 두 개가 있는데 요 2012년에 처음으로 용도 특허가 등재가 됐어요. 뭐 PMG 제약이 등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2016년에 10개사가 최초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용도 특허에 대한 이제 그 무효 1심이 이 10개사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2016년 7월 19일에. 그러니까 이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가 1심에서 심판에서 나오니까 조성 특허를 추가로 또 등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허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PMG 제약이 제넥 출시를 막기 위해서 조성물 특허를 또 등재를 했고 이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는 마더스 제약만 청구를 해서 1심을 청구를 했어요. 요 2017년 3월에. 그래서 요 10개사가 승소한 거에 의해서 우판권을 이때 받기 시작을 했죠. 10개사가. 그리고 나서 이 용도 특허에 추가로 된 거, 뭐 2심, 3심 갔는데 다 10개사가 이겼고, 요 조성 특허 추가로 등재된 것도 마더스 제약만 청구한 것이 1심에 승소를 해서 결국 PMG 제약은 이제 막지를 못한 거죠. 원래 PMG 제약이 조성 특허를 추가로 등재한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는 걸 조금이라도 지연해 보려고 했던 건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무효 심판해서 다른 제약사가 이기게 되면서 결국은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재 특허를 자꾸 추가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재 특허 추가하는 또 다른 사례가 지금 요거는 이제 종근당 케이스인데 잘 보시면 등재 일자가 2021년, 21년, 20년, 20년, 19년. 그러니까 2019년에 처음 등재하고 20년에 등재하고 21년에 등재하고 총 6건의 특허를 이렇게 등재를 한 거예요. 6건이 아니네요. 하나,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을 등재를 한 거죠. 날짜가 다르니까.
다른 날짜에 해서 이렇게 등재를 해서 결국 이것도 정권당이 제네릭 의약품 만들려고 추격하는 회사들의 이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럼 허들을 많이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등재를 하면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제네릭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심판 한 건만 청구해야 될 거를 심판은 4건 5건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여러분이 등재 특허 관련해서 모든 특허를 등재하느냐 일부만 등재하느냐 이건 특허권자 선택에 따른 문제예요. 이제 등재를 하지 않으면 통지도 못 받고 또 판매 금지 신청도 할 수 없지만 이 미등재 특허를 이렇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막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전 슬라이드 설명드렸던 계속 추가로 특허를 등재해서 여러 건의 특허로 인해서 제네릭 출시를 막는 방법도 하나 있고 지금 여기 등재 특허도 있고 오히려 미등재 특허가 더 많아요. 이 트라젠타, 이 자디앙, 듀오, 에스클리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미등재 특허가 많은 건 뭐냐면 아주 요 트라젠타 관련된 회사들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등재 특허만 해결하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줄 알고 개발을 했다가 미등재 특허가 이렇게 많게 되면 출시 시점에 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동향이 어떠냐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체 특허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만 특허 등재를 하고 나머지는 미등재 특허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재 특허를 하게 되면 통지를 받을 수 있고 판매금지 신청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등재 특허를 만들어 놓고 미등재 특허는 제넥사들이 갑자기 출시 시점에 가서 이런 게 또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등재 특허와 미등재 특허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다국적 제약사, 특히 이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뭐 얀센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슈. 오늘 설명드린 중요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특허 등재와 관련된 걸 설명드렸고, 이제 통지와 관련된 거.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 통지하는 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메모를 하나 해 놓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통지가 없으면 우판권이 없다.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항상 귀결되는 어떤 문제는 뭐냐면 우판권을 받을 수 있나? 우판권을 받을 수 없나?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우판권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내가 통지 의무가 있으면 우판권 대상이 되고 통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우판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약사법 50조의 4에 보면 이 등재 의약품의 안유 자료에 근거해서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특허권자와 등재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일단은 특허권자만 하는 게 아니네.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등재한 사람한테도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보면 바이엘 코리아하고 바이엘 악티엠 계절샤프트하고 두 개였잖아요. 그럼 두 군데 다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등은 뭐니? 왜 등이 붙었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이라고 하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등을 붙인 이유는 만약에 이 특허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대리인한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을 붙여놓은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지는 특허권자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등재한 사람하고 특허권자에게 두 군데 통지한다. 물론 등재한 사람하고 특허권자가 동일하면 한 군데 하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특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이 등재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 자,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유 자료 원용해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할 때는 등재 특허권자하고 또는 특허권 등재자하고 요 둘에게 모두 다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자, 언제 신청을 했고 제네릭 품목 신청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효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 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간 거를 내용 증명 형태로 해서 통지를 하셔야 돼요. 자,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이 등재 의약품하고 뭐 주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게 압류 자료를 근거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등재되는 의약품은 단일제인데 복합제로 만약에 하는 경우 다르잖아요. 그럼 통지 안 해도 되느냐? 근데 복합제라도 저 단일제에 압류 자료를 인용해서 했다면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량신약 복합제 같은 경우에도 그 압류자를 근거로 했다면 통지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떤 무효심결, 요게 이제 그 초창기 때 나온 건데 2015년 3월 15일 이후에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경우에도.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등재자하고 특허권자 두 군데한테 통지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50조의 4에 1항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있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통지 안 해도 된다요. 자, 여기 1, 2, 3, 4가 있는데 뭐 존속기간 만료됐거나 또는 만료 후에 판매하거나 뭐 동의한 경우. 근데 마지막에 4호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령이 뭐냐면 약사법 시행령이고 이 약사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이 특허 이 의학적 용도에 관한 어떤 특허권이 이 실제 이 허가를 신청하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하는 효능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특허 용도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나중에 이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쯤 해서 설명드릴 우판권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효능 효과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뭐예요? 우판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지 의무가 없으면 우판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등재 특허권이 여러 개인 경우, 특허가 뭐 물질 특허, 조성 특허, 용도 특허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 일부라도 통지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다 통지해야 됩니다. 허가 사실은.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 또는 소멸 통지 기한인데 만약에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 아까 2호, 3호 쭉 읽어드리는 거, 그것들이 소멸해서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 허가 신청 사실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는 이게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한 사람이 특허권자한테 통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된다. 신청일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일을 말하는 거고 그 허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게 여기 보면 품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다음 세 줄이 중요해요.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 20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품목 허가 또는 변경을 신청한 자가 특허권 등재자 또는 특허권자의 통지한 날 중 늦은 날을 품목 허가 신청일로 본다. 이게 무슨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약사법에 20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1일 날 했어요. 21일 지나서 특허권자한테 통지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특허권 등재자, 만약에 그 21일을 넘어서 통지하게 되면 특허권 등재자 또는 등재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 허가 신청일로 21일째에 만약에 제네릭 허가 신청하고 나서 21일째에 통지를 했다면 그 21일째를 뭘로 보느냐? 품목 허가 신청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 허가 신청일이 21일 앞에 신청을 했는데 통지를 21일 넘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허가 신청일이 21일이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와 관련되냐? 이게 오판권하고 관련돼요. 오판권은 최초 허가 신청, 최초 심판 청구나 14일 이내 심판 청구,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최초 허가 신청인데, 이게 21일이 밀려버린다는 얘기면 우판권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품목 허가 신청일이 통지된 날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요 통지,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를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20일 이내 안쪽으로 해야지 이거 20일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지 사실의 보고나 미통지 시 허가 제한. 만약에 통지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게 되면 식약처장은 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통지의약품 여러분들 이제 식약처의 요 사이트 고시 공고 알림에 요 통지의약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 통지의약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허가특허 연계제도 첫 번째 시간으로 제도가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한미 FTA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식약처에 특허를 등재하는 과정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하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앞으로 두 번 더 허가특허 연계제도 설명드릴 것인데 요 오늘 설명 잘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 업무에 꼭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